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국제 뉴스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외교관을 가르치는 곳이 국립외교원. 거기에 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요. 홍현익 박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방, 안보, 외교 전문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그렇게 이렇게 띄워주는 건 좀 자제하셔도 돼요. 너무 많이 띄웠어요. 너무 띄웠어요? 몇 년째 한다 그러면 안 돼. 대한민국 최고죠. 그러면 저를 매불쇼의 쭈구리 이런 식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아니죠. 이분은 이제 그 중동 전문 기자인데요. 실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오는 정말 소중한 기자님입니다. 알파고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가대평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뭐 예능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바빠 보이십니다. 예능보다는 오직 뉴스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능에 나오시던데 여행 프로그램에? 그거는 이제 뭐 방송 자체가 예능이지 저는 그걸 기자 정신으로 하고 있어요. 아, 기자 정신으로 하신다. 네, 기자 정신으로. 네. 대단하십니다. 너무 많이 치던데. 내가 봤는데 비둘기 500마리 사이에서 심지어 나도 봤는데 거기 옆에 있는 그 예능인이 말려 얘를. 아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이제 모든 나이 계층이 우리 방송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혼신 정신으로 뛰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중동 소식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몸풀기로 이제 고시엔 야구 대회 소식이 준비가 돼 있던데 이 얘기는 어제 저희가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냥 뭐 한 마디씩 그냥 소감만 듣고 요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예, 역시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인 페이스북에도 냈고 또 대통령실에서 자료도 배포하고 외교부가 뭐 할 틈이 없잖아요. 이걸로 한일 관계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봐라, 일본에서 우리 교포 학교가 우승도 하고 일본 좋은 나라야. 우리 교포들이 가서 이렇게 성공하고 우승하잖아. 이런 걸 자꾸 보여줌으로써 한일 관계에 괜히 사이비 지식인들이 검은 세력이 이간질해서 문제지. 아니, 근데 의원님, 한일 관계랑 이 야구 우승이랑 무슨 관계예요? 아니, 그걸 나도 몰라요. 그래. 무슨 관계야? 야구 우승이랑 한일 관계. 이걸 계기로 한일 양국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한일이 같이 감동을 나누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거지. 야구 한 나라처럼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이 얘기 아닙니까? 정부가 하도 많이 양보를 해서 뭐 한일 관계 얘기하면은 그냥 일본의 퍼주기 또는 일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 계속 임명하고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이 제일 동포인 우리 교민 학생들이 이렇게 4천여 팀 중에서 대단하죠. 우승했다는 거는 한국인의 우수함이죠. 근데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일제 시대의 그 조선 사람들, 우리 조상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고 강제 노동자로 끌려가서 처참한 대우를 받고 인권을 탄압당했는데 그렇게 인권과 자유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 정부가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분들이 좀 일본한테 사죄받고 하는 걸 도와드리기는커녕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일제를 합리화하고 이분들의 입장을 깔아뭉개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는 데 대해서 너무 이율배반이고 자기 모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사님처럼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막 진짜 보면은 막 분노하게 됩니까? 지금 광복절인데 일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고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고 강제 침략과 그 침탈과 그 억압과 한마디도 인권 탄압 그 억울한 우리 조상들의 그 어떤 분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특히
독립 광복을 누릴 때까지 열심히 항일 운동했던 우리 조상님들을 기리는 그런 광복절 경축사가 돼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거의 아무 말씀이 없고 아니 거의가 아니라 없었어요. 아무 말씀이 네. 없고 오히려 일제를 합리화하는 그런 식의 말씀이 있어서 이게 광복절이 아니라 이게 무슨 뭐 일본에서 광복절을 하는 건가? 일본은 패전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참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그러면 외교 전문가 두 분이 나와 주셨으니까 기시다를 또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와중에. 그리고 기시다는 지금 뭐 임기가 이제 곧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왜 오는지가 이게 정말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 그래요? 일단 퇴임하는 총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정상회담으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오냐 이 부분인데 그 주변에 최근에 무슨 의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한미일 안보협력 그 문서가 11월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 대전략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변 모든 나라하고 다 잘 지내왔다고. 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어왔다고. 개방된 무역 체계와 경제적 상호 의존과 또 우호적 설린 우호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 성장과 번영을 누려왔는데 지금 일본의 사고는 그게 아니라 이 진영을 장작 쪼개듯 딱 쪼개가지고 지정학적 단층선을 만들어서 중국이 지역 패권자 되자는 걸 막자는 거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놨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안보 협력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를 하고 이제 그걸 구체화한 군사 협력이 담겨 있는 문서가 11월 발간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냐. 11월 발간. 예, 이게 TSCF라고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역사적 문서예요. 그거는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내용이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11월에는 공개가 됩니까? 11월에 한다고 합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각서를 맺고 왔는데 내용을 일체 비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기시다가 이제 역사 문제 또 영토 문제 이런 걸 넘어서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으로 한국을 흡수 통합해 나가는 이런 어떤 대업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데서 남은 문제들 여러 군사적인 현안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본인 민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후쿠시마 뭐 수산물 수입 체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역사 문제에서 독도 문제에서 미진한 문제라든가 한국 정부가 그 많은 성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자란 게 있어서 저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수산물 수입은 뭐 절대 안 한다고 정부가 항상 공언해 왔기 때문에. 네. 예. 그 도대체 이유가 뭐하다 이게. 네. 저도 일단은 걱정이 됩니다. 온다 그러면. 맞아요. 일단 두 분이 만나면 항상 우리가 뭘 양보했기 때문에 네.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것도 우리가 그걸 일본을 비호해주는 차원에 가서는 정말 너무나도 굴종적인 대외외교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우리 국민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을까봐 그걸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막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정부인데 네. 거꾸로 일본이 잘한다. 우리를 온대요. 우리 중에 그거를 혹시라도 위해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네. 압박하고 거기다 독도 방어 훈련 같은 것도 비공개로. 그냥 비공개로 하는 것뿐 아니라 독도 상륙 훈련 본래 했었는데 그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언론 보도 같은 것도 다 안 하고 일본이 좀 싫어하는 건 일체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광복절날 뭐 그 일본 내각 장관들 곡물 갖다 바치고 네. 또 야스쿠니 참배하고 그렇습니다. 교과서 왜곡하고 달라지는 그다음에 게 없어. 위안부 그다음에 강제노동 전부 양보하고 도대체 이제 양보 안 하고 남은 게 독도예요. 독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에서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이렇게 항의까지 하고 무슨 뭐 웬 잔말이 맞냐는 식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은 매년 독도의 날을 정해서 그 장관이 가가지고서는 참석하고 독도는 자기네 거라 그러고 요번에도 그 독도 방어 훈련 완전히 비공개로 하고 상륙 훈련도 안 했지만 일본 외무성과 대한민국 일본 그 대사관 거기서는 외교부에 정식 항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독도에 대해서 야욕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계속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독도까지도 위험할 수도 있다. 네. 저는 한 1년 전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그 야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은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독도까지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불쾌해한다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독도 논쟁하고 지금이 다른 게 뭐냐면 네. 지금은 동해 일대 지정학적 민감도가 한껏 고조돼 있다고요. 3년 전인가 그 러시아 잠수함이 일본 열도 앞에서 왜 탄도미사일 발사한 일이 있고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지나간 일이 있고 또 우리 구축함하고 일본 초계기가 동해에서 대치한 사건이 벌어지고 과거에는 평화롭던 바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어떤 지정학에 이렇게 열점으로 변하는 국제 분쟁의 무대로 자꾸 바뀌어가다 보니 네.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영토 수호 의지가 가장 확고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지금이다 겁니다. 오히려. 바로 지금이에요. 그런데 독도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네. 교과서에도 EEZ 그 지도를 떡하니 하고 네. 그 중간에 독도가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영해 12해리를 주장하고 뭔가 자꾸 군이 와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몹시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동해에서의 이 일본이 자기네 해양 세력권, 해양에서의 주도권이란 맥락에서 독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때가 바로 우리의 어떤 헌법과 주권에 대한 의지가 가장 확고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또 한일 간에도 앞으로 어업 분쟁 또 제7광구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남겨 있을 때 우리가 국가의 중심과 원칙이 확고하지 않은 나라가 되면 이게 밀려오는 강대국 정치에서 자칫하면 밀릴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위기 의식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무장 해제를 해버린 거라 이 말이야 이게. 네. 네. 혹시 하나의 가능성이 속상하네. 기시다가 이제 자기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고 9월 말에 총재 선거에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0월 초에 이제 자기는 물러나는데 네. 자기가 물러나는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위상이 거의 희미해지는 순간에 사과 아닌 유사 사과 같은 거를 하면서 컵에 반잔을 채웠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시다의 국내 정치용으로 기시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마지막 서비스인 거죠. 서비스인데 확실하게 사과를 하면은 정말로 서비스가 확실하게 우리 국민한테 하게 되는데 애매한 말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거를 황공하게도 이렇게 사과에 준하는 얘기를 해줬다. 정말 이제는 컵에 반잔이 채워졌다. 그게 아마 정부에서는 아마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한미일 안보 공조가 계속 강화되는 거는 기시다의 최대 업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데 한국이 방패로 나서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난 척하기 위해서도 오면은 자기는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고. 네. 근데 우리로서는 일본에 방패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니까. 네. 만약에 기시다가 오면 이번엔 확실하게 얻어내야 된다. 확실하게 얻어내야 되는데 과연 정말 당분하는데 과연 이게 들어먹힐지 모르겠어요. 의지가 있어야 받아내죠. 그 의지가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저랑은 조금 생각은 다른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라도. 네, 알겠습니다. 자, 미 대선 이야기는 잠시 있다가 나누기로 하고요. 중동 잠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가 또 중동 문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휴전 협정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랬어요. 일단 휴전 협정보다는 주말에 헤즈볼라 드디어 보복을 했잖아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했어? 예. 아이고. 일요일 날 했었는데요. 이제 저는 그때 좀 약간 실망했던 것들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진짜 이스라엘이 항상 그래도 나라잖아요. 이제 공식 발표를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공식 발표가 자꾸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사건을 제가 서술하자면 헤즈볼라가 보복 공격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한 전투기 100개를 좀 몰아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그 미사일 발사대들을 다 공습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네. 이제 정보가 온 거예요. 네. 헤즈볼라 오늘 법역할 거다. 그 정보를 먼저 알아냈구나. 네. 모사드가.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헤즈볼라는 320개 미사일을 보내서 아이런 돔을 정신없게 만들고 다음에 이제 드론 무인기죠. 네. 드론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11개 군사기지 11개 타겟을 이렇게 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밝히진 않고 있어서. 밝혀지진 않아요. 네. 물론 이스라엘 말로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약간 말이 안 믿겨지는 부분이 뭐냐면 똑같은 발표에서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공격하기 전에 우리는 6,000개 발사대를 공격했다고 했는데 6,000개 발사대를 공격을 했으면 적어도 한 300~400명 정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6,000개 발사대예요. 네. 근데 그 정도 사람 안 죽었어요, 헤즈볼라 측에서. 헤즈볼라도. 예. 네. 그러다가 6,000개가 1,000개를 줄였어요. 발표를 좀 축소했어. 예. 근데 그래도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숫자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했어요. 사실은 헤즈볼라는 6,000개 미사일을 보내려고 하다가 우리가 먼저 가서 그걸 이제 막아놔서 이 정도로 왔다. 이제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는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거의 1시간 정도 영상이 떴어요. 그분이 왜냐면 지상으로 못 나가요. 항상 동굴 안에 있어요. 저격당할까봐. 예. 그분이 거의 뭐 지상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네. 하여튼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이제 그분 아니면 그 사람 무엇이든 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6,000개 보낼 생각도 없었고 1,000개도 보낼 생각이 없었고 우리는 일부러 정보를 미끼처럼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역정보를 흘렸다. 예, 역정보를 흘리면서 우린 진짜 한 300개 정도 보내주고 싶은데 300개로 보냈고 우린 1,000개, 6,000개 보냈으면 일반 시민들 죽었을 텐데 이번에 일반 시민 한 명도 안 죽었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군사 기지들만 공격했다. 그럼 얘기 듣고 보니까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막 싸우고 싶은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은 싸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자꾸 싸움을 확대시키고 있었는데 저도 5차 중동 전쟁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왠지 잠잠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이 정도로 300개 미사일 보냈잖아요, 헤즈볼라. 네. 미국이 지금 아파다에서 군함이 12개나 있어요. 12척 군함이 있어요. 미국이 하나도 안 막았어요. 예전엔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보낼 때 거의 다 대수가 미국이 막아놨거든요. 요르단이나 아니면 이라크에 있는 군사 기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의 미국하고 영국이 막아놨어요. 조그만 아이란돔을 막은 거예요. 그때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번에는 미국이 하나도 안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 우리 말 안 들어? 그럼 네가 알아서 조리해봐.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미사일하고 드론을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아이런돔이 미사일도 사야 되잖아요. 방공하는 차원에서. 네. 그때 날라갔던 돈이 거의 1,000억 넘어요. 2,000억이에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아마 이스라엘도 뭐야 미국이 왜 이렇게 안 도와줘 하는 그 텀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이 쏠 때는 저 바다 건너에서 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여러 나라가 공동 감시 체계를 했는데 헤즈볼라 경우에는 지상이 같이 저 이스라엘하고 맞닿아 있고 거리가 가깝고 이러니까 약간의 전장 상황에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헤즈볼라의 정보를 입수하고 예방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또 헤즈볼라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아직 이건 본격적인 교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비록 300발을 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제한전이다. 근데 교수님 그 원래 우리는 보복 때문에 왜냐면 자기네 이제 장군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군에 대한 보복을 할 건데 보복을 하면 또 이스라엘이 또 그 보복을 하면 이거 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헤즈볼라는 우리는 이거 보복이 끝났다. 우리 복수를 했다고 했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대 왠지 답변을 안 해 보여요. 예전이었으면 나테냐후는 우리는 또 보복을 하겠다고 했을 텐데 그 외교부 장관이 칸스가 나와서
우리는 확대를 싫어요. 그래 이 정도로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또 돌렸어요 막. 아니 그러면 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확전이 되는 것을 양쪽이 다 우려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격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1차 대련을 한 거예요. 1차 대련을 했는데 서로 간에 민간인들을 크게 살상하고 하면 2차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국내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마치 약속하듯이. 근데 이스라엘이 1시간 전에 공격한 건 미국이 많이 정보는 알려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입장은 보통 관심이 이란이 그 한이에 살해한 거에 대한 보복을 국제적으로 할까 그게 걱정이지. 네. 헤즈볼라하고는 계속 늘상 포격전이 왔다 갔다 하고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지난달 30일 날 그 헤즈볼라의 사령관도 그 폭사시켰기 때문에 거기 그 하산 나스랄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 사령관이 죽었기 때문에 보복은 해야 되는데 요 정도 하고 그렇다고 전면전으로 가면 지금 레바논의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세력이 위축되고 있는데 아직 지금 그래서 그 나오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요번에 좀 맛을 봤는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뭔가 한다면 요번엔 2차 대련은 본때를 보여주겠다. 지금은 완전히 너네들 그냥 시험만 해본 거다. 네. 그리고 네타냐후도 지금 뭐 저 헤즈볼라하고 계속하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해리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여기 달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 국무장관도 거기 가 있고 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은 그 협상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협상이 지금 협상. 결렬이 됐는데 그게 예. 다시 미국이 계속 중지하고 있는데 그게 될 거냐 하고 또 하나는 이란이 공격할 거냐인데 이란도 대통령은 협상파고 그 최고 지도자만 그 무시당해 가지고서는 종교 지도자니까는 하라 그랬지. 네. 따라서 이란 정부도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체면이 손상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보복은 하지만 계산된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서 대가만 치르게 하고 확전은 안 한다. 네. 확전은 바라진 않는다. 이거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란한테 얘기한 거 뭐냐면 야 애들은 니나들이 보복하면 누가 당선될 거야 다음 선거 때. 트럼프가 당선될 거잖아. 너네가 트럼프 좋아해? 그래서 보복을 좀 미뤄 좀 기다려라는 식으로 이란을 설득했다는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의 소식통들에 따르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란도 보시면 자꾸 우리 내일 보복할 거야. 아니 우리 다음 주 보복할 거야. 우리 보복할까 말까 하면서 자꾸 그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고. 이란 공격은 안 하겠네. 근데 이란 공격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이란은 공격 안 한다 맞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몰라요. 대선 끝나고 나면.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서 또 하나의 암살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그런 네타냐후 변수가 있죠. 네타냐후는 지금 전쟁이 끝나면 자기는 감옥 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협상이 지금 안 됐냐면 협상 안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군인이 필라델피아 지대하고 넷사림 지대라는 두 개의 지대가 있는데 넷사림 지대를 모르셔도 되고요. 필라델피아 지대는 가자 지구하고 이집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여기에서 절수 안 할 거야. 근데 이집트도 야 이거는 가자하고 너네 문제하고 너네하고 우리 사이의 문제야. 얘네들 거기를 절수해야 돼.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79년에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 지대가 비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마 화면에서도 보일 텐데 필라델피아 지대. 그래서 지금은 나타냐후는 절대로 거기를 나는 포기 안 할 거예요. 우리는 필라델피아 지대에서는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안 변해요. 네. 그리고 하마스는 사실은 미국이 7월 때 내놓았던 협상안을 인정했어요. 우린 이걸로 해도 돼.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 놀랬거든요. 하마스 원래 이걸 인정 안 할 텐데 왜 인정했지?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거로 추가하는 거예요. 원래 미국이 만들었고 유엔 안보리로부터 나왔던 협상안에다가 이스라엘 측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추가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럼 자연스럽게 미 대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요즘 뭐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해리스가 트럼프를 많이 앞선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7% 이제 7% 앞선다는 게 나왔는데요. 7% 포인트를 앞서면은 7%면 거의 오차범위 이제 거의 넘어가는 거의 수준인데. 오. 그러면 도대체 해리스가 왜 이렇게 지지가 늘었냐? 왜 늘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집도끼 잘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의 민주당 지지층을 잘 지키면서 네. 변두리의 외연을 굉장히 확장했는데 첫 번째로 확장한 게 이제 뭐 그 청년층이 제일 많이 지지가 늘어 17%. 청년. 흑인이 12%. 흑인. 그다음에 히스패닉이 6%, 여성 7% 이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게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충성도, 공화당 지지층의 충성도가 95%에 각각 달해요. 고정표는 고정표로 끝났어요. 네네네. 끝났고 그러면 중요한 게 중도층하고 무당층이잖아요. 네. 무당층은 3-4% 해리스가 앞서고 무당층. 네. 근데 중도층이란 게 있어요. 중도층. 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중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해리스가 2배나 앞서요. 62% 대 30%. 그러니까 그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이번에 영입을 했고 두 번째 지금 해리스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을 엄청 모아서 7월 달에 트럼프의 4배를 모았어요. 7월 달에 돈을 쓴 걸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3배 썼어요.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리스 쪽에서 너무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돈도 많이 모았고 많이 썼기 때문에 또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대선이 한 70여일 남았기 때문에 네. 이겼다라고 안심하지 말자는 게 지금 해리스의 목표예요. 이대로 쭉 가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9월 10일 날 그 토론이 있잖아요. 네. 그거 두고도 지금 옥신각신 하는데 트럼프가 뭐 안 할 것처럼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토론을. 그것도 서로 간에 처음에는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야 그거 내가 얘기 안 할 때 마이크를 꺼놓자.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도 그냥 막 씹어대니까 중간에 치고 들어오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해리스가 이걸 꺼놓지 말자. 트럼프가 오히려 꺼놓자. 왜냐하면은 지난번 6월달에 1차 토론에서 트럼프가 맛을 봤잖아요. 자기가 지난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토론하거나 지난번에 바이든하고 토론할 때는 계속 개입해가지고 그냥 주눅을 들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요번에 이 묵음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자기 말이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대통령 나와 보였다. 그래서 해리스는 거꾸로 그걸 틀어놓고 하자. 근데 트럼프는 못 틀어놓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토론도 여러 번 하자. 처음에는 해리스가 토론도 토론을 하자. 왜냐하면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빨리 만나가지고 트럼프한테 젊은 모습을 보여줘서 자기 지지도를 팍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7%씩 막 앞서니까 꼭 토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해리스는 자기 정강 정책 다 내놓지도 않았고 인터뷰조차도 공식 인터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9월 10일이 최대의 변수인데 그래서 지금 양쪽의 계산이라는 게 이게 그때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그 변수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존 F 케네디의 조카 그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 선언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뭐 어떤 변수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완전히 집안이 다 나눠져 가지고 그 본인은 트럼프 지지 선언했다 그러지만 동생은 또 그걸 반대했다 그러고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요. 케네디 집안이 어지러워요. 네,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변수가 될까 했지만 힘은 좀 약한 것 같고. 약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그겁니다. 지금 해리스가 어느 정도 기선을 잡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선거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예,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여론 즉 득표수에서 앞서고도 선거 진 사례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엘 고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선거에서 진 적이 없는데 간접 선거로 뒤엎은 게 지금 트럼프, 조지 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간접 선거에 힘이 남아 있다는 거. 공화당이 선거인단에서 과대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서 지구도 선거에선 이길 수 있는 있다. 허들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흑인 청년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별로 이제 선거 그 절차가 다 달라가지고 신분증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흑인들 투표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화당이 반사 이익을 취해왔고 네. 또 청년들에서 이제 해리스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투표율이 제일 낮은 계층입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또 하나의 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선거만 침 여론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선거도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맞잖아요. 네, 그렇죠. 와, 7% 차이 나도요. 아니 근데 이 7%는 지금 컨벤션 효과가 한껏 올라간 시점이고 아까 홍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 양자 토론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선거 과정들을 좀 봐야 됩니다. 이래서 대세론이라고 보기엔 좀 미흡하다. 네. 이런 평가가 아직은 대다수인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면 끝으로 아주 짧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관점으로는 그래. 네.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 누가 그래도 좀 낫다고 보십니까? 오로지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관점으로 예. 보면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에요. 네.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연상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해리스는 평생 그 검사했기 때문에 아무리 진보지만은 선과 악을 가르는데 김정은은 악이라고 요번에 그 저 후보자 추대되는 그 순간에도 김정은 트럼프는 그런 악의 존재와도 타협을 손잡을 하지만 수 있다. 나는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한미 북미 대화 가능성은 해리스가 되면 바이든 때보다도 더 어렵다. 더 어렵다. 저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하고요. 북미는 더 어려워져.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가능성이 생기는데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내 뭐 마음대로 뭐야. 하겠다예요. 트럼프가 자기가 내키면 하는 거고 상황이 뭐 김정은 만나서 뭐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건데 그렇겠죠. 네.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한다든지 또 뭐 그 방위비 방위비분담금 5배 6배 달라고 한다든지 네. 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그 김정은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장거리 미사일만 개발하지 마라. 미국에만 도달하지 않을 미사일만 개발해라. 그 대신에 지금까지 개발한 거는 눈 감아주겠다. 다 폐기할 필요는 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는 그러고 그렇지 나서 않군요.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려주고 또 뭐 그 뒤치다거리 비용 다 대고 북한이 핵 보유하는 거를 미국은 거의 묵인하고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그냥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야 되고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개과천선해서 남북 관계부터 지금 열어놔야 되는데 이번 8.15 광복절에서 거의 북한의 뭐 정보권을 누리겠다 뭐 인권 개선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대화 채널 개설하자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네, 일단 그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트럼프하고 해리스는 막아야겠다. 근데 해리스랑 트럼프 막아야 돼. 일단 이 둘은 막아야 돼. 내가 보니까. 케네디 요건 막아야 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트럼프 자체는 동맹의 힘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거예요. 트럼프. 예, 동맹이라고 비동맹 하면은 주의자. 일단은 그 저 군사 동맹도 있지만은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이 지금 한미 간에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네.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또 보호무역주의라고. 네. 이제 중국을 좁혀는데 무역으로 할 거거든요. 이럴 때 그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네. 트럼프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박살나요? 이런 회사들 미국에 공장 세웠는데 지금 보조금 그거 받잖아요. 네, 그렇지.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한미 FTA가 있는데도 10% 관세를 전 국가에게 매기고 중국한테는 60% 매기겠다. 트럼프 막아. 트럼프 일단 막아. 진짜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야같이 되는 거예요. 안돼. 2차 트럼프 대전 무조건 때 막습니다 오늘부터. 네. 해리스 되면은 완전히 그 북미 대화는 완전히 그냥 철벽으로 가는데 해리스 막아야 돼. 그렇죠. 근데 해리스가 정책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해리스 막아야 아직까지 돼. 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아예 빼버렸다고.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관심이 없겠구나. 예. 그러면 위험하지. 해리스 막아라. 그건 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 나 진짜 화 많이 내요. 8년 동안 북한하고 대화 한 번 안 했고요. 네.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으로서 하려고 했는데도 오바마가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인지 뭔지. 그다음에 아유, 지금 진짜. 바이든도 4년 동안 대화 한 번 안 했죠.
그러니까 해리스 할 가능성은 더 없다고 봐요. 해리스 안 돼. 진짜 관심이 없네. 너무 안타깝죠. 그 진짜 위험해 그게. 더 무서운 건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대화라고 얘기조차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라 그래야 그래도 비로소 좀 할 텐데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합니까? 미국한테 대화를 하라고 합니까?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안 하는데 미국이 왜 하겠어요? 그렇지 안 돼. 이 막아야 돼. 둘 다. 오바마도 처음에 하려고 그러는 걸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이 가가지고 쐐기를 박아버린 그렇죠. 거지. 이명박 정부였으니까 당시. 그러니까 손 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국외 모든 게 다 막힌 느낌이군요.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